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고 환갑을 넘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 있는데 모자지간인 저희가 나란히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참 어디 가서 엄마랑 아들이 나란히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자니 창피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조금이나마 한을 풀고 싶고 마음에 진 응어리를 풀고 싶어서 하소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고 좋은 이야기도 아닌지라 말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둘 다 이혼한 후이지만 편의상 남편과 며느리라고 호칭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을 20대 초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제 이상형을 만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남자였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였단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남자를 만나서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가정 환경이 그리 유복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게 되면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렇게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았던 소녀였지만 결국 가정 형편이 제가 스스로 꿈을 포기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꽤 유복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순간에 불행이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몸이 많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꽤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몸을 아주 크게 다치시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땅에 곧바로 부딪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의 위로 떨어지게 되면서 충격을 전부 흡수하지 않으셨지만 그 후유증이 없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다리를 조금 저시면서 걸으시거든요. 병원에도 오래 계셨고 큰 수술도 몇 번 하셨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가장이 되어야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셨고 그래서 이렇다 할 일을 할 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곱기만 했던 손이 부르트기 시작하셨죠. 제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딱 입에 풀칠을 하고 사라지는 수준이었거든요. 아버지도 본인이 다치게 되면서 돈을 벌어오지 않는 탓에 가세가 기울어지는 게 되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셨던 것인지 일용직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노력에도 저희 집은 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제게 무척 다정하셨고 온화하셨던 분이셨고 어머니 또한 제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유로운 환경을 가진 친구들이 참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삶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재능이 없거나 할 줄 모른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허탈해하면 부모님이 죄스런 표정을 짓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꼭 상처를 드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지내야 했고 참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시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남동생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랬어요. 그런 선택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는 남동생만큼은 제가 포기한 대학을 대신이라도 가주길 바라는 마음과 형편이 어려운 집에 보탬이 되고 싶어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 많은 남자였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벌써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지시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걸 보니 솔직히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막연하게 부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부러움만 있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라서 직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일을 하면서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둘이서 밥을 먹기도 했고 술도 마시는 사이로 발전되어 있었죠.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남편의 차가 그 당시 외제차였는데 거기 조수석에 타보기도 하고 헉소리가 날 정도로 비싼 소고기를 사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애정 공세를 받는 내내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황홀해하는 제 모습에 남편은 순수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죠. 본인이 만났던 그 어떤 여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순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고백을 했고 우린 그렇게 연인이 되었죠. 남편의 그런 부유함이 제게 엄청 호감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자꾸 빠르게 결혼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조차 벅차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제안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결혼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 결혼 정년기라고 빠르게 결혼하기를 보채고 있다며 저를 졸랐고 어차피 할 결혼 지금 이 남자가 좋으니 나도 좋다고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함과 동시에 제게 일을 그만두길 바랬어요. 전업주부로서 가사 일에만 전념하길 바랬죠. 친정에다가는 남편이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아이도 임신했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어요. 뭔가 해서 받았더니 지금 혹시 여수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연락이었죠. 그날 남편이 여수로 출장을 가서 남편을 만났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집에 있고 남편만 여수로 출장을 가 있다고 말이에요. 남동생은 한참이나 연락이 없더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런 남동생의 전화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좀 더 끔찍했어요. 남동생은 여수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호텔을 나서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 여자가 저겠거니 싶어서 연락했던 거였지만 사실 남편은 외도를 하는 중이었더군요.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이미 우리의 아이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었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혼해서 제 아이를 제가 자랐던 시절처럼 조금 모자라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스스로 그만두고 돌아오길 바랬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누군지 알기 전까지 말이에요. 남편의 외도 상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비워지는 제자리의 후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사실 과거에도 2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단 사실과 제가 3번째 와이프란 사실이었고 그 모든 이혼 사유가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이란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격리라는 자리는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표면적인 문제였고 남편이 이력서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얼굴만 보고 뽑는 그런 자리였더군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몇 달 일을 가르치는 신용을 하면서 남편이 격리를 꼬시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꼬시는데 성공하면 바람을 피게 되는 거고 실패하면 인턴을 시켜봤더니 우리 회사랑 안 맞다며 내쫓고 제가 너무 짜증나면서도 신기했던 것은 남편은 꾸준히 격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쭈글거리는 주름살 많은 아저씨 주제에 어쩜 젊은 여자만 그렇게 만나는지 비결이 궁금할 정도였죠. 어찌되었든 아이가 태어났고 건강한 왕자님이었어요. 시댁과 남편 둘 다 출산을 기뻐했으나 거기서 끝이었어요.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밖으로 계속 놔두는 것을 선택했죠. 도무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더군요. 여자는 약해도 아줌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자로서 제 마음은 짓밟히고 지디겨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도 태어난 제 아들을 보면서 꾸역꾸역 버티기 시작했어요. 점점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니까 또 버텨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더 버텼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제 아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기도 했고요. 또 비록 남편이 제게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은 해주지 못했지만 저희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 해주었기에 저도 남편에게 그리 큰 애정을 바라지 않으면서 단념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도 제 기대만큼 아들이 잘 자라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제 아들은 어딜 가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거든요. 세월이 지나는 만큼 제 아들도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하고 싶다며 며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너무 싹싹하고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이제 제 할 일을 끝냈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더라고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큰 집에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아들이 있었을 때는 집이 꽉 차는 느낌이었는데 한 사람이 빠졌다고 너무 공허했죠. 그런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받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 제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을 끓였던 건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기도 해서 그렇게 늦었지만 돌아오려는 남편의 행동이 반갑기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살아봤자 몇십 년을 더 살겠어요. 그동안 이제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거니 했었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더라고요. 어느 기점을 시작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심해졌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통에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권했죠. 정밀검사 결과 저는 유방암 3기 환자였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전화를 챙길 시간이 왔는데 그 시간마저 유방암이라니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이거겠구나 싶었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던 시절부터 자꾸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유방암에 걸리게 된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제가 그동안 해주었던 내조를 할 테니 걱정 말고 항암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은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간호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비록 유방암 3기이지만 3기로 진행된 지 초기에 불과하기도 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내내 제게는 약들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자체도 순조로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1년 정도가 지나니 제 병수발을 들기 전에 옛날 모습으로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근데 남편을 잘 알아서 그런지 그럼 그렇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도 남편이 여차에 미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또 여자를 만나는구나 하고 치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상대 여자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존재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목격했지만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참 맑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맑은 날씨와 대조적이게도 제 몸 상태는 정말 가히 최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그날로부터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집에 다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가져온 옷가지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저 말고 당연히 다른 가족이 나서서 들고 오면 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회사에 있고 며느리가 혹시나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워할까봐 미리 걱정해 연락을 자제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자 만난다고 정신이 없으니 제가 혼자 갔다 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날씨 좋지 바람도 솔솔 불지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현관문이 빼꼼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 틈새로 남자 구두와 함께 여자 구두가 함께 펴져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널브러진 여자 구두를 보니까 굉장히 눈에 익는 구두인 거더라고요. 남자 구두는 제 남편 것이었고요. 아내는 항암 때문에 중내산해 하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여자를 끌어들이나 싶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남편이 있는 곳을 향해 성큼성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인 채로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했고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저와 남편의 부부 침실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펼쳐진 대화 내용은 끔찍했어요. 자기야, 어머님 보험금 언제 나와? 아, 그러니까 말이야, 놓친네. 명줄이 왜 이렇게 긴 것인지. 이게 다 내 팔자다. 아, 진짜 병원비 아까워. 그 놓친네가 얼른 암으로 죽어야 보험금도 꽤 짭짤하게 나오고 그 돈으로 우리 미 명품백 하나를 사주는데. 아, 우리 미 명품백 이미 골랐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남녀는 제가 암에 걸려 받게 되는 보험금을 어떻게 탕진할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상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정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제 남편과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켜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제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계획을 들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 조잘거리는 입을 간수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떠들기 시작했죠.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더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부터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저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작자가 아무리 여자에 미쳤어도 그렇지 우리 아들의 아내이고 우리에게 며느리였던 애랑 외도를 하다가 제게 걸릴 수가 있나요? 사람이 정말 인간의 도리로 최소한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잖아요. 며느리면 저희에게도 가족인 건데.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불러들이기도 했죠.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젠 남동생과 아들 이렇게 딱 둘뿐이더군요. 남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례적으로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엄마와 아들의 동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짐작은 하고 있었고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다고 했죠. 그래도 상간남이 자신의 아버지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남의 범위가 좁혀지니까 아들은 며느리의 불륜의 증거를 하나둘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의 재판의 증거이자 제 재판의 증거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동시에 이혼 소송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그제서야 후회가 되었던 것인지 저희 두 사람을 찾아와서 한번 다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와중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인지 제 아들인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검사를 하게 되겠죠. 정말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증오스럽습니다. 저는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다니며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 곁을 지키면서 제 항암 치료를 돕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기적적으로 완치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제게 집중하고 저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롭게 살아갈 인생 제2막도 힘껏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들이 상처를 딛고 좀 더 단단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